얘기 나온 김에 사람들이 여전히 그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지 좋은 빛과 나쁜 빛을 네. 구분하지 잘 못하는 네. 그냥 다 나쁜 빛이라고만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많이 전파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복리 개념을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피부에 네. 와닿게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요 두 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좋은 빛과 나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매력 상실로 가는 방향이죠. 그 방향으로 빛을 내면은 이거는 2배로 더 빨리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화폐에 대한 공매도의 개념, 지금 화폐가 비쌀 때 빌려놨다가 나중에 싸지면 갚는다, 이 개념으로 투자를 위한, 구매력의 보존을 위한 개념으로 빚을 내시면은 그 빚은 좋은 빚입니다. 복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 곱하기 수익률로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리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워런 버핏의 자산이거든요. 워런 버핏의 자산은 99% 이상이 보통 사람이 은퇴한 나이 60세 이후에 생긴 자산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전까지 모아뒀던 돈이 이렇게 있다가 60세 지난 이후의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다. 그래서 수익률과 기간이 조금씩만 달라져도 그 차이가 몇 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몇 배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불려 나갈 때 뭐 단기적으로 샀다가 뭐 20% 수익 보고 팔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한 20년 동안 주가가 140%, 그러니까 140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배 정도 올랐다고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결국 20년 전에 애플 주식을 산 사람은 오늘 애플 주가가 1%만 올라도 자기 원금만큼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의 배당률이 1%만 돼도 매년 자기 원금만큼, 아까 뭐 은행이자 5%도 고금리라고 했는데 매년 100%씩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증가하죠. 기간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그냥 박스라는 말씀 아니었잖아요. 7년 정도 보시라고 하신 것도 이제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레버리지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양날의 검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거든요. 어쨌든 부채를 지는 만큼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뤘고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룬 게 관리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규칙으로 따로 빼서 다룰 만큼 좀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부채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을 책을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애플 얘기 많이 담아 주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한국전력 같은, 이거 말해도 되나요? 이 한국전력도 그냥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기에는 전기는 필수고 전기 많이 쓰고 그리고 독점이고 이거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회사인데 지금 뭐 거의 10년째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쁜 회사 주식 피하는 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나쁜 주식을 피하는 법이라고 하기보단 전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총 4단계로 정해지는데요. 모든 주식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의 미래 내재 가치 성장 가능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애플이면 애플이고 테슬라면 테슬라고, 이 기업이 뭐 3년, 5년 후에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기업이 될 것인가 라는 미래 내재 가치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 가치죠.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를 지금 가격으로 끌어와야 돼요. 왜냐면은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또 채권 같은 곳에 투자를 하면은 거의 위험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거를 5년 후에 벌 돈이 지금의 돈은 아니잖아요. 5년 후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얘를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을 해서 지금 가격을 산출을 하고 그래서 얘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주가죠.
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격의 정확히는 현재 환산 가격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비싸다면, 그렇다면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싸다는 거니까 얘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사거나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를 하는 겁니다. 요 4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이 주식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또는 누가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내리면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책에 부록으로, 이 책을 사시면은 이제 전자책을 부록으로 드리거든요. 제일 앞에 써 있는데 그 부록으로 이거를 하는 법을 PDF로 거의 100페이지에 가깝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것을 또 부록으로 드렸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어떻게 이 4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괜찮은 주식을 뽑아낼까, 이것도 방법도 좀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 산출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뭐 PER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워런 버핏의 지론과 많이 이어지는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투자가 일단 기간의 문제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거나 한 살 더 살아야 된다. 또 그리고 좋은 자산을 보유해서 오래오래 갖고 있어라.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투자 스타일, 뭐 투자 선배가 있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런 버핏을 가장 좋아하고요. 네, 제가 가장 많은 책을 읽었고, 근데 사실 워런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그 사람의 투자관을 다른 작가들이 쓴 건데,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런 버핏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런 자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관만 배운 거죠. 투자관만 배운 거고, 그걸 토대로 저의 경험과 제가 공부한 것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투자 원칙을 만든 다음에 저는 또 저만의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도 그 구독자분들에게 매일 그것을 말씀드려요. 저 역시 워런 버핏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자산이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자산을 뽑아서 투자를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제가 좋다고 하는 걸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가치 판단에 맞춰서, 각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면 나만의 어떤 원칙, 네, 이런 그렇죠. 걸 한두 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이제 대원칙은, 저는 좋은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의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는 한 팔지 않습니다. 계속 보유한다. 이게 저의 가장 대전제가 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주가 주식이 좀 뭐랄까요, 침체된 줄 알았는데 올해 사실 초에 핫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뭐 포스코 케미칼 그렇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아쉬웠던 게 관심 종목에 있었거든요. 저랑 얘기했어요. 늘 생각했는데 이게 가더니 한 달 사이에 그 시총이 몇 천억짜리도 아니고 몇 조짜리 회사가 2배 뛰더라고요. 이런 거 타이밍 잡는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타이밍은 이제 잡으려고 하시면 대부분 실패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두 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심지어 프로 투자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저는 하지 말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주식 투자의 4단계 프로세스 있죠.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지금 가격과 비교해서 더 싸냐 비싸냐, 그러면 미래 가치가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은 그런 타이밍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계속 끊임없이 매수를 해 나갑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펀더멘탈이 무너졌다는 게 좀 약간 쉽게 말하면 흑자 보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적 꼭 그것만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요즘 핫한 것 중에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미래에 이 인공지능 관련된 그래픽 반도체 칩에 굉장히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경쟁자들 뭐 AMD라든지 또는 뭐 이제 NPU라 그래서 GPU가 아니라 조금 더 인공지능에 더 특화된 그런 반도체 칩들 개발을 하고 있죠. IBM도 하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도 심지어 하고 있어. 삼성도 한다 그러고. 그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AI에서 구글이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쉐어를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줄고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돈을 잘 버는 흑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 생각했던 펀더멘털은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 펀더멘털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이 무너졌다는 거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그 주식을 살 때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예. 꼭 뭐 돈이 흑자가 적자로 됐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럼 네. 테슬라도 압도적인 전기차 1등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점유율이 점점 준다. 그리고 전기차 이외에 다른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처럼 뭐 각국의 규제나 이런 거에 걸려서 좀처럼 안 돼.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 그 주식을 매수할 때 이유가 사라지면은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거죠. 이것도 워렌 버핏 책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워렌 버핏도 펀더멘탈,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를 이렇게 딱 비유하셨던 것 같고, 요거 아니면 더 좋은 주식을 찾았거나, 뭐 이렇게 그때 아니면 안 판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대하는 태도도 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왜 어떤 면에서 신선했냐면 보통 이게 워런 버핏의 이 약간 정도의 투자서에서는 좀 비트코인 그쵸. 그 이제 가치 측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치 측정 가능하고 앞으로도 좀 더 나을 거라는 시선을 주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평가가 안 돼요. 왜냐면 기업이 아니고 일단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고 한 거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거든요. 요걸 평가하면 돼버리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평가가 안 되죠. 예. 그 암호화폐는 뭘로 봐야 되느냐? 디지털 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예. 그럼 금은 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정해져 있죠. 금이 가격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치 저장이에요. 가치 저장. 그러니까 구매력의 저장. 구매력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왜 구매력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은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돈으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조건들을 여러 개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구성. 다른 금속 대비해서 훨씬 더 단단하고 파괴되기 어렵죠. 그 다음에 휴대성.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을 돈으로 쓴다 그러면 그 뭐 돌 지고 다니면서 거래할 거 아니잖아요. 금은 훨씬 더 쉽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휴대하기가 훨씬 좋죠. 예.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야금술이 워낙 발달해서 원하는 만큼 쪼갤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돈으로 사용하기 어렵죠. 예. 우리가 집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집을 반 잘라서 거래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인식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진위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금 같은 경우에 진위 판단하기 쉽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희소성이에요. 돈으로 사용되려면은 막 찍어낼 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금은 연평균 1.5에서 2% 정도밖에 새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희소성이 유지되니까 돈으로서 가장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매력을 저장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성들을 잘 생각해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별로예요. 네. 법정화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에 비교해서 다 별로예요. 네.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은행에 그냥 숫자로 들어가 있는 돈이 훨씬 좋죠. 네. 그 다음에 휴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나 좋았지. 우리가 지금 금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한다면 훨씬 불편하죠. 그 다음에 분할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야금술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게 분할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금을 이렇게 반 쪼개서 거래할 수는 없죠.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그러면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금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변형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금보다 뛰어납니다. 내구성, 당연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금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 다음 휴대성,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분할 가능성, 이 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과 사람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그냥 쪼개지죠.
아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인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사람 100명 모여있으면 막상 진짜 금이랑 가짜 금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완벽하죠.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도 금은 매년 1.5에서 2%씩 계속 새로운 금이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발행량이 계속해서 4년마다 반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4년 정도 후면은 금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율로 떨어지고요. 그 이후로는 4년마다 계속 절반씩 발행량이 줄어요. 그리고 이거를 결정적으로 늘릴 수 없어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금은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들이 생산을 늘려요. 왜냐면 비싸졌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비싸져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 비트코인 말고 뭐 이더리움이든 뭐 그 뒤로 나온 코인들이 많잖아요. 코카콜라랑 815 콜라가 똑같나요? 테슬라랑 중국 어디에 안 유명한 전기차 회사의 전기차는 똑같나요? 다르죠. 예. 네, 다른 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가 금을 대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이 뛰어납니다. 금보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금을 뛰어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다.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적인 금 가치 저장 수단의 지금까지의 왕이었죠. 금보다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의 왕인 비트코인이 더 우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목적의 구매력이 비트코인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현재 디지털 시대에 금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금 정도만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를 살펴본다면은 현재 전 세계 가치 저장 수단의 규모가 시장의 규모가 900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그게 100% 가치 저장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33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부동산은 사용 용도로서의 목적도 있죠. 금도 마찬가지고. 금도 귀금속으로 쓴다든지 행사에 쓴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용 용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치 저장 목적으로는 어느 정도냐 되냐 하면은 대략 600조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압도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20년 내에 대략 가치 저장 시장의 10% 정도를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600조 달러의 10%라고 하면 60조 달러죠. 그런데 문제는 20년 내라고 했으니까 20년 후에는 지금의 60조 달러가 20년 후에도 60조 달러는 아니겠죠. 대략 자산 시장이 연평균 6% 정도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20년 후면은 대략 19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22,000달러가 좀 넘고 시가총액이 4,300억 달러니까 얘가 190조 달러가 된다고 하면 20년 후에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아까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 구매력을 저장해 놓는 그 포트폴리오 중에 네. 일부로 네. 할 수 있겠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돈의 규칙부터 뭐 이렇게 아까 레버리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책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숫자로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0달러에 샀는데 120달러에 지금 팔면은 20%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숫자에 조금 함정에 걸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지금 가격이 2년 전의 가격과 거의 같아요. 그러면 애플의 가치가 2년 전과 똑같냐? 그렇지 않거든요. 달러 가치가 지금 달러의 고금리 시대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훨씬 올랐잖아요. 환율이 훨씬 올랐어요. 그래서 한화로 환전해 보면은 아마 정확하지 않지만 20% 정도는 더 비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로 측정한 애플 주식의 가격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화로 환전해 보면은 애플 주식의 가치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몇 달러 이런 숫자에 너무 그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 그러니까 힘이고 에너지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에너지를 떠올려 보세요 할 때 숫자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무한한 뭔가 좀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 숫자로 떠올리지 않는데 돈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다 숫자로만 떠올려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 집착에 숫자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회 초년생 되면은 보통 보험 같은 거 막 하나씩 들잖아요. 보험 드는 게 나을까 아니면 보험비로 그냥 투자하는 게 100번 나을겠다는 답은 여기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또 잘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맞아. 예. 일단은 보험을 들었을 때 만약 자기가 심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좋다. 그러면은 저는 굳이 뭐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보험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적용돼서 내가 지불한 비용 대비 리턴이 훨씬 적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애시당초 보험사가 유지가 안 되겠죠. 너무 간단해요. 그들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보험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보험금으로 30년 동안 2천만 원을 넣었는데 30년 후에 뭔가 병이 걸려서 타보니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2천만 원을 넣어서 5천만 원을 받았으니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고 쉬운데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2천만 원 넣어서 30년에 5천만 원 버는 게 전혀 돈 버는 게 아니란 거를 이해를 하셨겠죠. 다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이란 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편이 더 행복하다면 그거는 뭐 이제 돈과는 또 별도의 문제인 거죠. 이 책을 읽던 이 방송을 보던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돈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 네. 힘이다. 네, 네. 요거만 생각의 전환이 돼도 그렇죠. 남는 장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자들한테 네. 뭐 주의할 점 혹은 뭐 당부든 뭐든 네. 한마디 뭐, 해주시면.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투자를 그래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힘드실 겁니다. 작년부터 지금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서 힘드실 건데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이 힘든 시기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딱 이 날씨처럼 겨울이 이제 끝나고 봄이 오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고요. 겨울은 반드시 가고 봄은 반드시 온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